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메탈 에디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맡겨 수익을 얻는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피한 다른 재건축 단지의 가격도 덩달아 고개를 들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내 완성차 공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증설을 꺼리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5일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국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주 만에 1,000만 원 넘게 급락하고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높아진 변동성 탓에 투자자들은 요즘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맡겨 수익을 얻는 이른바 예치 상품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여서 주의해야 합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온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상화폐 예치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맡기면 투자업체가 이를 융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A씨는 주식장과 달리 24시간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피로감도 덜 수 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계속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12%면은 이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A씨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에 유입된 금액은 2조 4천억 원이 넘고 모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예치 서비스에 유입된 자금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ETF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지난주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업권 전반을 관장하는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업계 리딩 업체들은 보안 전문 업체와 협업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해킹 등 잠재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건드리질 못하는 거인데 문제가 터지면 크게 터지겠죠. 그러면 본인들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죠. 항상. 근데 그 주의라는 게 참 말이 좋아 주의지 어렵죠.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재건축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 강세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제곱미터의 가격 상승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받아들여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서울시에 대한. 그 안전진단이 이제 완화되거나 재건축 그 단계가 조금 완화되거나 기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고 투자 수요는 줄어도 실수요자들은 관심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들은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는 빠진 다른 단지를 노리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입주 매물은 지금 현재 없고요. 전세 안고 하실 만한 게 한 17억까지 되는 거 있고요. 지금 뭐 여기 앞으로는 더 괜찮죠. 뭐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쪽은요.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신호가 나오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어서 애초에 그 단지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서둘릴 수는 있겠죠. 노원과 도봉일 때도 최근 들어서 구축이 많이 뛰는데 혹시라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추가 지정될 거에 염려해서 좀 빠르게 들어오실 여지가 있죠. 전문가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은 정책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은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은표입니다. 어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 대행,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저는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낸 바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이 정말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41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2056년이 되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5년 전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 시기는 3년, 그리고 고갈 시점은 4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죠.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이미 1분기 석 달 만에 인구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물론 나라에서 빚을 내서 충당을 할 테니 수령을 못하진 않겠지만 나라 빚은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부담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결국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어떤 방식이든 큰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령액을 줄이면 은퇴 세대의 노후가 걱정이고, 보험료를 올리면 직장인들은 연금 탈퇴를 요구하면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퇴 연령을 늦춘다면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겠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모든 세대가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0%가 넘는 신장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모처럼의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생산 라인 가동이 멈춰선 자동차 공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성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이 해결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 자동차 업계 상황 송민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보통 매년 상반기는 신차 출시가 집중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라는데요. 브랜드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자동차는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과 코나와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문을 닫았다가 최근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는 티볼리와 렉스턴을 포함해 전 차종을 생산하는 평택 공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GM의 경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부평 1공장과 2공장 문을 닫고 있는데요. 특히 부평 2공장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전체 공장의 절반가량만 운영하던 중 내린 셧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기아와 르노 삼성의 경우는 아직까지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문을 닫고 있지는 않지만 비상 경영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셧다운은 비단 국내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 미국의 포드와 GM, 일본 토요타 등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생산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국내외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차량들은 움직이는 최첨단 전자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반자율 주행 센서나 레이더 센서와 같이 차량에 탑재되는 장치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 즉,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 자체만 놓고 볼 때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부가적인 기술 때문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번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국내 차 업계가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차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 겁니까? 일단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화재, 그리고 한파, 코로나19라는 3재 때문에 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면 지금 그 일본 르네사스가 있고 그다음 네덜란드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르네사스가 화재, 그리고 또 NIP와 인피니온이 미국 텍사스주 한파와 또 전력 부족 등으로 타격을 입어서 사실상 절반의 생산 능력이 좀 흔들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 해당 기업들이 감산하는 등 수요 예측에 좀 실패한 부분도 큽니다. 이 경기 회복의 속도가 붙으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이를 사실 예측을 못한 것이거든요. 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을 하면 이 역시 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지금의 이 품귀 현상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 그 회사들은 일단 그 해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생산 차질이 있겠지만 이 공장 가동률은 계속 높이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좀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한 6월 정도로 일단 예측을 정상화 기한을 좀 보고 있는데요. 6월 정도. 화재가 있었던 르네사스 공장은 지난 17일에 일단 재가동을 했고 또 현재 생산 능력은 10%. 4월 내에 50%, 다음 달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피니온도 좀 6월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보는 전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년까지 불안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추가적인 설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해서 장비 반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증권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에 한 연간 한 400만 대 수준인데 1분기에 일단 한 5만 대 정도가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도 한 추가로 10만 대 이상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생산량의 한 4에서 5% 정도가 일단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적의 영향, 어떤 실적 영향은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자동차 업체 실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공급 차질이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공급 부족에 의한 1분기가 일단 초과 수요가 좀 있고 이게 만약 이제 대기 물량으로 쌓이면 향후에 좀 판매에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얘기도 있는데요. 이 대형 완성차 업체만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현대, 기아차 등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늘리면 실적을 조정할 수가 있지만 이 나머지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쌍용이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부품 업체들도 역시 위기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뭐 생산량이 한 4, 5% 정도 감소면 생각보다 또 그렇게 큰 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당장 생산이 줄긴 하지만 이 실적이 악화될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차업계의 어떤 매출이 앞으로 좀 회복되는 시점은 이 반도체 생산이 좀 정상화되는 시점과 맞물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좀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보면 일단 미리 공급 부족 상황을 뭐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상을
협상을 좀 해서 미리 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대량 구매 및 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일부 4, 5월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에 영향이 좀 있겠지만 이후 6월부터는 이게 좀 완화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서 말한 자동차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1분기에 선방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의 선행 지표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이승우 센터장 인터뷰 다시 좀 들어보시죠. 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그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재고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매출은 생각보다 타격이 적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차 반도체는 이 진입 장벽은 높은 반면 이 수익성은 좋지 않아서 이 반도체 업체들도 생산 라인 증설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상황 외에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은 가전제품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가전용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먼저 주문받은 가전용 반도체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차량이 전자기기화되면서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적다는 점이 꼽힙니다. 평균 40나노밀리미터의 초소형 칩인 MCU 칩은 제조하는 데 높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팹리스 형태로 위탁 생산을 통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용 MCU의 70%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기업이 제한적이다 보니 공급량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MCU는 생산 공정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반도체들을 봐도 해외 의존도가 높고 제품도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네트워킹 분야 반도체 위주로 좀 제한되어 있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차량에 따라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한 회사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 원가는 평균 50만 원 수준으로 투입되는 노력과 투자에 비해 수익도 적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체인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그렇다면 차 반도체 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어떨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차 반도체 공급이 원만하지 않은 데에는 이 단기적인 수급 문제 외에도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앞서 좀 살펴봤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시스템 반도체 부자는 여전히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고요. 특히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국산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에서 그런 부분을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차 반도체에다가 기대하는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 이런 거군요. 게다가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체 수요가 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차 반도체 시장은 어디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인 생산 기업은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사, 네덜란드의 NXP이며 이들 세 개의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는 거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차 산업의 강국인 미국과 유럽, 특히 독일이 발빠르게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차량용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요청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기업들에게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반도체는 이제 다른 제품과는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게 힘들어서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체 생산 역량을 지금 좀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 다른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좀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까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앞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단가가 낮은 면도 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와 같은 특성이 필요합니다. 즉 차량을 이용하는데 장기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도 그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동차 회사들이 그 반도체를 쉽게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안전성이나 내구성에서 신뢰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예.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사용이 되게 되니까 그런 분야의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우리 기업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는 낮고 수익성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이 중소 반도체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소 반도체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의 설계랑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나 첨단 반도체보다 생산 공정이 좀 더 간단하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상 안전성,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습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금이 회수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버틸 만한 여력이 없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낮고 수익성이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의 상산 능력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생산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법이 이제 당장은 눈앞에 있는 현실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협력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채용하기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그 사이에 틈새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협력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그대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틈새를 찾아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렇게 신제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지원책들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최종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천스닥이라고 불립니다. 코스닥 시장이 태동한 지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많은 부침 속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코스닥 지수 변천사를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한 것은 지난 1996년 7월 1일입니다. 지수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반가워하는 1000포인트였죠.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지수는 1300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던 중 1998년 외환위기 타격에 코스닥 지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지수는 600선까지 떨어진 후 1년 새 다시 회복해 우리 코스닥 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IT 버블 시작 시기입니다. 장중 2799포인트. 꼭 코스피 지수라는 착각이 들 정도죠. 1999년 한 해 동안 무려 240%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2800을 넘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3년 300선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후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기술 특례 상장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코스닥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상장사 1000개를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고 외부 충격에 또 휘청였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수는 240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사상 가장 큰 충격이었죠. 이후 코스닥 건전화 방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수는 1000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다시 400선까지 급락했죠. 이후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다시 1000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20년 만에 지수 1000시대를 맞은 코스닥의 향후 전망은 내일 저녁 8시 방영되는 한국경제TV 경제전쟁꾼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미래 주도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지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지난 1월 7일 이후 105일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이익이 1조 6,5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8%, 매출액은 27조 3,900억 원으로 8.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에다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힘을 받는 업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관련 사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특히나 이번 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기후 정상회의가 오늘 밤 시작됩니다. 네. 화상 만남이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 간 대면이라 시장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나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 세계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마 상향될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시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OCI나 하나솔루션 등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OCI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내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4월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17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됐고요. 지난해 4월과 비교해보면 한 16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OCI 다룰 때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 관련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다. 이런 전망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 설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덕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 5억 개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요. 중국 또한 지난해 2060년 탄소 중립 경제 달성을 선언하며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5년까지 연평균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이 70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공급 이슈도 사실 얽혔습니다. 뭐 공급 이슈라고 한다면 수요 대비 뭐 물량이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기존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미중 갈등의 영향입니다. 중국 신장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미국 태양광협회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업체들에게 6월까지 신장과의 관계를 모두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안 그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신장상 폴리실리콘을 쓰지 못하면 공급에 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가격 상승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대체할 폴리실리콘 생산지로 반사수혜 또한 OCI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신장 이슈가 아직도 또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이슈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OCI 말고도 사실 다른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현재 사업을 접은 상황입니다. 중국 제품이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려서 사업을 철수한 건데요. OCI도 지난해까지 사실 적자였습니다. 지난해라고 한다면 사실 지난해가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싸서 팔면 팔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거점을 옮겨 사업을 유지해 오던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은 이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OCI와 독일 바커, 미국 헨록 등 단 3곳뿐입니다. 즉 쉽게 정리를 해보면 중국 기업들이 워낙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려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을 접은
접은 상황이었는데 수요도 급증하는 데 더해 중국산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몇 남지 않은 기업들의 이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뭐 지난해까지 적자였다라고 한다면 OCI도 충분히 사업을 접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었는데 네. 이걸 접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오히려 이전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OCI는 원가를 계속해서 절감해 이 손익 분기점을 $8 수준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네. 올해에는 이보다 15% 정도 절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1kg당 $17 정도 되니까 쉽게 계산이 되죠. 그렇네요. 뭐 지금 노를 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군산 공장에서 생산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연간 6,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네. 현재 연간 생산량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한 2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일단 OCI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려할 사안들을 하나 네. 굳이 꼽아보자면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신장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의 공장을 이제 증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 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국 업체들도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장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가격 약세 우려도 크게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OCI가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분기에는 적자 탈출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기준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실적 전망치 또한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밤에 열리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 관련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폰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강력한 기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IoT랑 접목되면은 사용자들한테 불편함을 감소해주고 그리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기생충이 될 거야. 누가 기생충이 되고 싶은 겁니까? 네, 제가 기생충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네. 영화 미나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 가난의 냄새로 전 세계를 자극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영화 미나리가 제2의 기생충이라고 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나리에 나오는 배우 윤여정 씨도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각종 시상식 결과를 예측하는 골든더비는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거머쥐는 아시아의 두 번째 배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또 AP통신 같은 경우는 윤여정은 유력한 오스카의 여우조연상 후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윤여정 씨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는 유일한 배우가 될 텐데요. 혹시 미나리 보셨습니까? 봤죠. 미나리 꼭 봐야죠. 누구랑 네. 보셨습니까? 누구랑 보는 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어쨌든 영화 미나리는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외할머니가 자신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제 방송이니까 네. 미나리의 뭐 흥행이 주는 경제 효과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뭐 기생충 같은 경우도 이 차파구리 효과 때문에 세계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짜파구리에 들어가는 짜파게티와 또 너구리를 파는 농심의 매출이 2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미나리에서는 제2의 짜파구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미나리 자체가 30년에서 40년 전의 과거 얘기고요. 또 아칸소라는 작은 시골 마을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국의 미나리가 미국 요리 전문 채널에서 어떻게 요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줬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영화 내용도 한국인이 어디서나 잘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미나리라는 그 제목을 쓰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진다면 수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미나리는 경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침체됐던 국내 영화 산업에 하나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 국내 영화관 관객 수가 5,952만으로 그 통계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화관 매출액도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나리 같은 기대작이 상영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지난달 3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3월에만 극장을 찾은 관객이 3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개봉하는 영화관 이외에도 여러 OTT를 활용한 수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미나리는 통신 3사의 IPTV와 시즌, 또 웨이브 같은 OTT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VOD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미나리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미나리 관련주로 SM 라이프 디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SM의 자회사인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의 배급사인 판시네마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나리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연기상 후보에도 오르고 뭔가 쾌거를 거두고는 있는데 예전 그 기생충만큼의 그런 경제 효과는 왠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미나리를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미나리는 미국 영화입니다. 제작사도 미국의 플랜 B고요. 제작자는 브래드 피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해도 한국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인재나 또 한국적인 소재들을 소개를 하면서 세계에서 지명도를 넓혀간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상한 채 하는 영국인들이 나를 좋은 배우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유티 있는 말을 남기면서 유럽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도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찾아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조어가 뭐길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제가 어제 IT 유튜버 이섭을 아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유튜버 릴카는 아십니까? 릴카요? 네. 차 소개하는 유튜버입니까? 아닙니다. 네, 모릅니다. 인기 유튜버 릴카라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에 사과문 올린 것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5조 5억 개라는 자막이 문제가 됐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릴카뿐만 아니고 가수 겸 방송인의 하하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바 있습니다. 5조 5억 개가 왜요? 그냥 숫자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문제가 된 5조 5억 개는 아주 많음을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팬이 영상에 우리 누구누구 10점 만점에 오늘 5조 5억 개 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2019년 동원참치 TBCF에도 5조 5억 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표준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볍게 그냥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사과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단어가 남성 혐오적인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성들이 좀 많이 쓴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한 유튜브 이용 댓글은 5조 5억은 정자가 5조 5억 개라는 비하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설명을 들어도 5조 5억 개가 왜 비하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허버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네, 혹시 허버허버란 말은 좀 들어보셨나요? 허버라는 말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허버허버라는 말은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급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신조어인데요. 5조 5억과 마찬가지로 유튜버 고기남자는 허버허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카카오는 여기에 이모티콘, 허버허버를 쓴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카카오의 사과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판매가 종료된 이모티콘들이 모두 허버허버를 쓰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모티콘이 삭제가 됐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허버허버라는 말도 남성 혐오적인 표현입니까? 이건 네. 왜 그런 거죠? 이 표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8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가 입을 메기같이 벌리면서 허버허버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끌면서 이게 좀 퍼지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를 뒷담화하는 글에서 처음 퍼졌기 때문에 남성 혐오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신조어 모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 뭔가 좀 차별적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이렇게 언어 문제를 비롯해서 이 남녀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남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갈등으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좀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76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한번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좀 추산을 해봤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 갈등이 개선이 되면 실질 GDP가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로 계산해 본다고만 해도 수조 원에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남녀는 물론 여러 갈등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이 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도 여자도 어쨌든 뭐 살아가려면 서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기자도 뭐 남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왕이면 뭐 으르렁대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23% 하락한 반면 선전 종합지수 0.41%, 창업한 지수는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점은 오늘 중국 증시를 지지했지만 미국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2021 전략적 견제법이 미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 무기들을 감시한다는 조항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다는 권한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증시가 부진했던 가운데 IT와 에너지 섹터는 강세를 보였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소비재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김치의 기원을 가지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올해 1분기 한국이 수입한 김치의 100%가 중국산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김치 수입량은 67,940톤으로 수출의 6배 수준이며 수입의 10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김치 소비량 중 35% 정도는 수입산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배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식당이 품질이 좋고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란이 하루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NC소프트는 배당금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